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청기노서 랭커 문다연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BTS 코인이 나오면 대박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BTS 코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발행이 됐어요. 사실 안 나올 이유가 없긴 한데 네. 그 발행됐다는 BTS 코인, 이른바 아미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뭔가 좀 의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팬덤 코인의 팬덤 코인의 기본 필수 요소라고 하면 그 이른바 IP,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사, 소속사나 아니면 이걸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팬클럽 측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나온 아미 코인은 BTS도 그렇고 팬클럽도 그렇고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BTS라는 이름에 이 뭐랄까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를 볼 수 있는 게 나오자마자 네, 샀었어야 되나요? 네. 네, 13,000%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일단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아미? BTS?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거든요. 평생 BTS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나 잘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거 상당히 사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IP를 갖고 있는 쪽에서 문제가 걸면 법적으로 상당히 약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IP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팬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요, 사실 이 아미 코인, 이른바 이제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서 그 발행을 한 아미 코인보다 사실 더 유력한 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하이브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그 CB 전환사채 4천억 정도를 발행한다라고 공시를 냈어요. 네. 그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뭐가 돌았냐면 이게 업비트와의 뭔가 그 NFT 등 사업 협력을 위해서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돼서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하니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충 이렇게 공시가 나올 때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러면 그냥 안 한 거고요. 네. 확정된 바 없다 이러면 지금 뭔가 한창 논의 중인데 최종적으로 결론에 다다르진 않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실제로 NFT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 이제 하이브의 IP를 가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만약에 BTS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와, 상당히 뭔가 기대가 되죠. 저도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요즘 선풍적인 인기에 숟가락을 얻는 일명 밈코인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첫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밈코인 유행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코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밈코인이 뭔가요? 일단 밈이라고 하는 거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MZ세대들에서 핫한 그렇죠? 제가 MZ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그래서 밈은 많이 밈이라고 들어보셨죠? 보면 뭐 우리끼리 아는 어떤 유행어, 우리끼리 맞아요. 아는 뭔가 용어 이런 건가요? 이게 아마 유전자 그 학에서 나온 그 밈 이런 네. 걸 텐데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의를 보자면요 인터넷 등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서로 뭔가 재창조가 되고 있고 모방하면서 뭔가 재미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그 무엇을 네. 말하는 건데 요즘 최고의 그 밈의 대표 주자는 뭐 오징어 게임 있을 테고요. 네. 이 밈코인으로 이제 그 탄생한 게 사실 그 코인에서는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 이 그렇죠. 사실 도지 그 시바견 모양을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되게 재밌게 막 놀잖아요. 네. 재밌게 놀고 약간 장난처럼 출발했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뭔가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이제 밈코인의 원조는 약간 일종의 도지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밈코인의 그 원조 도지를 누르고 시바이누 코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방금 또 확인해 보니까 네. 지금 현재는 도지코인이 시가총액 9위로 시바이누 코인을 눌렀어요. 네. 근데 이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잖아요. 네. 거기 오스틴에다가 텍사스 기술 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TIT, 우리가 MIT는 매사추세츠 공대잖아요. 여기는 TIT를 만드는데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해주겠다. 라는 식의 이제 트윗을 올리니까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시바이누 코인 가격은 그냥 횡보를 하면서 다시 시가총액이 역전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누 코인이 애초에 나올 때 그 도지코인 킬러다. 네. 라고 이제 외치면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도지코인을 눌렀습니다. 아니 정말 밈코인의 열풍인 가운데 정말 요즘 댕댕이판이다, 멍멍이판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일단 원조는 도지코인인데 그걸 능가해버리는 시바이누 코인이 한때 시총 8위까지 오르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한때 많이 올랐을 때는요. 폴카닷이라고 지금 시가총액 네. 8위 여기를 누르고 시가총액 8위 오르면서 약간 저도 뭐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습니다. 시장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나? 네, 이게 맞나 이게 싶었죠. 맞나 싶은 네.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차피 민코인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하는 거라서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보기만 하자면요. 이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8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상 최고가라고 하니까 가격이 꽤 될 것 같은데 이 개당 가격이요. 네. 근데 개당 가격이 보면 0.00008845달러예요. 네. 아직 1달러로 가려면 상당히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444억 9천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마 현대차보다도 더 크지 않나. 시총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탑5 정도에 드는 정도의 규모까지 올라왔던 건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밈코인의 원조는 도지코인이잖아요. 그 도지코인의 아류가 진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를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코인에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을 왜 투자하는지, 왜 오르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명 호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투자하기 사실 좀 꺼려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특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재밌는 기사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 너무 재밌었는데 네. 왜 올랐냐? 모른다. 원래 밈코인은 왜 오르는지 모르고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 그냥 네. 그런 거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를 보면서 아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끄덕, 네.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사후적이라도 해도 항상 가격 상승의 이유를 설명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가 왜 이렇게 시바이누가 강세였는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유를 보고 나서 이게 이유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일단요. 일단 첫 번째로 보자면 이 로빈후드라고 있죠. 네. 여기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도지코인 거래량 자체가 이 로빈후드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도지코인을 누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지코인 상장했으니까 시바이누 코인도 상장해 주세요라고 네. 이제 온라인 청원을 했어요. 이게 더 체인지라고 미국에 보면은 그 온라인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왜 국민 청와대 게시판인데 네. 여기는 미국에서는 체인지라는 그 사이트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시바이누 상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로빈후드에 대한 청원이 36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청원 숫자가. 네. 근데 이 정도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진 거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로빈후드가 시바이누 상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로빈후드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투자 저변이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요가 확대가 되는 거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뿜뿜하는 거고요. 다만 로빈후드 측은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상장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요새 가장 핫한 거 이따가 좀 얘기 나오겠지만 NFT. 네. 예, 대체 불가 토큰이잖아요. 요 NFT 테마에 또 여기 시바이누가 올라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체 15시라는 NFT를 출시를 한대요. 네. 근데 이 NFT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뭐냐라고 보면은요. 사실 뭐 없어요. NFT의 가치는 다른 말로 치환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의 영향력과 커뮤니티의 결속력, 커뮤니티가 얼마나 단단하냐 하거든요.
근데 이 밈코인을 출발한 시바이누야말로 이 커뮤니티가 정말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FT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또 오르겠구나라고 했던 기대감이 작용했던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올라서 오릅니다. 네. 약간 오르니까 더 오르는 거예요. 왜? 가격이 약간 오르니까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네? 라고 더 투자가 몰리는 건데, 지금 현재 뭐 FTX나 후오비 글로벌 같은 거래소에 보니까 그 미결제 약정이라고 해서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로 계속 넘기는 거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이 코인의 가격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근데 그 방향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다들 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결제를 안 하고 다음 달로 넘기는 거거든요. 이 미결제 약정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미결제 약정 이 지표를 본 다른 투자자들이 그러면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이 더 갈 거로 보고 있네, 가격이? 그러니까 또 사는 거예요. 또 오르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 어느 하나 좀 약간 만족할 만한 설명 못 되는데, 한 이 정도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른다라는 말도 사실,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전설, 레전드 썰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한 지갑에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바이누 코인을 사서 6조 원대 부자가 됐다라는 썰도 있는데, 이분의 지갑을 봤더니 밈코인들이 엄청 맞아요. 많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분 지갑에 있는 코인들 가격이 제가 확인한 거는 막 300%, 200%막 올랐더라고요. 따라잡기 투자가 아닌가 하는데, 이게 우리 블록체인의 이 아름다운 게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정말 다 들여다 보여요. 다만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도지코인은 자체 메인넷이 있습니다. 네. 이 도지코인 킬러라고 한 시바이누 코인은요, ERC20 이더리움 체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 체인 기반의 그 거래 내역이나 지갑 주소나 이걸 보려면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지갑 주소가 DEDD로 끝나는데 요걸 이제 딱 눌러보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그 지갑 주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지갑이 사실 한 명 건지 아니면 무슨 집단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갑이 굉장히 특이한 게 1년 전에 약 1년 전쯤 한 2020년 8월쯤 그때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처음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게 나왔나를 알지도 못할 정도의 그 시점에 아주 초창기에 한 30여 차례에 걸쳐서 한 8,000달러치 총 합쳐서 시바이누 코인 한 70조 개를 샀습니다. 70조 개요. 예, 예. 이게 시바이누 코인이 1,000조 개가 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샀어요. 샀는데 그 지갑을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때 70조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 때는 8,000달러인데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 시바이누 코인의 가치가 46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5조가 넘죠. 네.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그 평가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 또 어떤 그 기사가 나온 게 이 지갑이 사실 놀랍잖아요. 네. 이걸 들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지금까지 안 팔고 있었던 게 사실 더 놀랍거든요. 네. 약간 올랐으면 저 같으면 그래도 많이 잡아서 한 10배 올랐으면 팔았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지금 현재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야. 근데도 안 팔고 있었잖아요. 이게 아마 비번을 까먹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추정을 해보니까 그 최근일까지도 계속 입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금이 안 이루어지는 출금은 한 200일 전쯤에 마지막 출금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입금이 일어나는 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갑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라고 보기에는 입금이 너무 빈번해서 사실 입금이야 근데 이 지갑 주소를 몰라도 누군가 이제 입금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입금한 트랜잭션이 너무 잦아요. 너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입금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출금이 200일 전이 마지막이라서 비번을 까먹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확실하지 않은 거고 이 사람의 이 지갑의 평가액은 지금 이제 5조 원을 넘어섰다.
놀랍죠. 그러니까요. 안 판 것도 신기하고 맞아. 사실 비밀번호를 까먹은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난 트라자, 이더 스캔에 보면 코멘트를 남길 수 있거든요. 네. 역사상 최고의 거래였다. 너는 최고의 트레이더야. 뭐 이런 말들을 막 남기고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코멘트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제가 사기당해서 이 이더를 잃었습니다. 저 좀 주소 좀 도와주세요. 남기고, 주소 그쵸? 남기고 있어요. 그런 게 사실 대부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야, 이렇게 부자, 이렇게 시바이누의 가능성을 알아본 이 사람 지갑엔 또 뭐가 있을까? 네. 그 사람이 산 지갑에 코인을 따라 사면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 지갑에 들어있는 코인을 따라 사는 또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지갑을 들여다봤더니 이름도 생소한 잘 모르는 밈코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네. 아무리 봐도 밈코인 마니아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파파 앨런, 도지 앨런, 시바 앨런, 이건 약간 일론 머스크를 약간 네. 한 것 같은데, 이게 막 그 시바 앨런 같은 경우는 1조, 뭐 도지 앨런은 51억 개, 파파 앨런은 770억 개를 갖고 있는데, 요게 갑자기 좀 가격이 뛰는 현상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오르는지 알 수 없고, 네. 또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따라 사는 거야 그 투자자분들의 자유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시겠다라고 해도 한 뭐 10만 원 정도만 넣어서 소액으로 약간 그렇죠. 복권하는 심정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재미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큰 돈을 넣기보다는 좀 소액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밈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징어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을 네네.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코인도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해서 지금 당장은 코인을 팔 수 없게 만들었다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아, 이게 조금 애매해요. 오징어 네. 코인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오징어 코인 스쿼드 게임 해가지고 그 영어 그 티커가 스쿼드예요. 진짜 네. 오징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관심을 갖고 막 그래서 와 이거 뭔가 밈이 이제 대세니까 이게 오를 거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가격이 정말 쭉쭉쭉 오르는 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나흘 만에 5만% 올랐어요. 오징어 놀랍죠? 게임. 네. 놀랍죠? 이게 보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지난달 이제 네. 10월 27일에 개당 한 70원쯤 했어요. 네. 근데 28일에 600원이 넘었습니다. 10배 이상. 그러다가 그렇죠. 네. 29일에는 한 3,500원까지 올랐어요. 70에서 600에서 3,500이요. 나흘 동안 500% 올랐거든요. 지금 가격을 해봤더니 45,000원이에요. 진짜 놀랍죠? 이게 그러니까 불과 27일 날 70원에 샀으면 지금 45,000원이니까 이거 얼마야? 와. 70원만 넣어도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봤더니 이제 그 게임, 그 코인 자체의 그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대회를 열고 6개의 게임을 거쳐 최종 우승자 한 명에게 전체 네. 참가비의 90%를 지급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골자고요. 11월 뉴욕쯤에서 이제 대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 보통 이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이제 백서에 보면 쫙쫙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개발자들의 이름을 링크드인이라는 우리로 치면 이 사람인쯤 네. 되는 그 글로벌 사이트 거기서 딱 넣으면 이 개발자의 그간 어떤 개발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 양력이랑 그다음에 뭐 어디를 나왔고 무슨 뭐에 유능하고 뭐 이런 게 쫙 있거든요. 링크드인 사이트에 가보면 검색이 안 돼요. 이 개발자들 네. 이름이. 게다가 이 백서에 너무나 오자와 탈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백서도 똑바로 못 쓰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운데 드디어 이 의심이 뭔가 확고한 확신으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올랐잖아요, 많이. 네. 샀어. 근데 되게 초창기에 막 100원대 막 이렇게 산 사람 분들은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요. 이게 지금 현재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스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는 이제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코인 BNB로 거래가 되거든요. 1BNB를 넣으면 그에 해당하는 오징어 코인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징어 코인 내가 100개를 넣으면 그에 해당하는 BNB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 사는 건 되는데 BNB를 넣어서 사는 건 되는데 오징어 게임을 다시 넣어서 BNB로 바꾸는 이른바 매도 주문을 네.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봤더니 네. 거기 프로그래밍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안티 덤프 메커니즘이라는
대량 매도를 어렵게 하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안티 덤프, 덤프를 어렵게 하는 메커니즘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못 팔게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마블스라는 코인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팔 수는 있지만 안티 덤프 해서 뭔가 물량을 조금만 더 높이면 아예 팔 수 없게 되고, 야, 팔고 싶으면 마블스라는 코인을 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산다고 해서 이게 팔리는지 그 부분도 역시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있는데 팔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쭉쭉 오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45,000원까지 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냐? 팔지 못하는데 라고 보면 아직까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률만 보고서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사는 거죠.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 어떡하지? 묶여있는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와서 또 사고 이러면서 지금 가격이 이게 45,000원까지 간 게 이게 팔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게 대충 한 3만 원대, 3만 원대쯤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코인마켓캡이라는 그 사이트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을 검색을 하면 여기 이렇게 떠요. 이거 못 판다라고 자꾸 뭔가 오류가 보고되고 있다. 투자에 신중해라라고 경고 사인이 쓰거든요.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난 모르겠고 안 보이죠. 일단 사죠. 그런데 이거 약간 정말로 사기성이 너무나 짙고 사도 팔지 못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메커니즘 풀어서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공 투자하세요. 성공 투자를 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밈코인 투자가 저도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우려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하겠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복권하는 느낌으로 이제 해라라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1,000조 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바이누 코인 1,000조 개. 1,000조 개가 되고 있고, 이 아까 그 한 개의 지금 이제 유통 물량, 최대 유통 물량이 1,000조 개라는 거고요. 그 현재 유통되는 것 중에 70조 개를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사람이 들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은 맘먹고 팔겠다라고 하면요, 시장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오를 때도 이유 없지만 내릴 때도 이유가 없거든요. 하락하게 되면 하락 속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야말로 복권하는 심정으로 해야지, 왜 코인이 내재 가치 없다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 밈코인이야말로 그야말로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이라고 하면 뭐 약간 복권하는 심정으로 그냥 하신다라고 하면 복권하는 심정으로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핫했던 밈코인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최종 규제안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안 그래서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사실 규제안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없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은 그 가상자산 관련돼가지고 규제안에 NFT 그리고 디파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지침서에 최종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국가는 자산 활동에서 채택되는 기술에 기초한 정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떠한 정신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탈중앙하다 우리는 라고 기술이 표방하고 있지만, 야,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라. 그거에 기초해서 규제를 해라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우리는 디파이아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디파이가 아니라 누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 이거는 디파이가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취급을 해서 뭔가 규제를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건데요. 사실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디파이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디파이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 내용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디파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술적인 정의가 뭐든 간에 실제로 운영되는 걸 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디파이 프로젝트는 통제력이나 충분한 영향력, control over sufficient influence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면 실제로 존재를 해도 탈중앙화라고 부른다. 지금 이제 현실에서는. 근데 이게 진짜 탈중앙화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할 지역의 감독 당국은 이렇게
정의와는 관계없이 디파이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있는지, 스마트 계약 매개 변수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주체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알아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하고 규제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술적 정의가 아니라 진짜 이거 디파이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중앙화된 주체가 있느냐, 이걸 좀 따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게 트래블룰입니다. ATF가 트래블룰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앞으로 또 개인 지갑도 이 트래블룰 대상에 포함을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최종안이 나왔을까요? 최종안은 다행히 개인 지갑까지 포함시켜라라면서 강력한 규제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 트래블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이 FATF가 현실적인 한계를 좀 인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트래블룰이 사실 그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너무나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네. 자금 이동 규칙인데 이게 코인이다 보니까 P2P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래블러를 구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트래블러 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약간 조금 뭔가 느슨하게 해주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정도로 이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그 FATF 입장에서는 상대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만약에 이 거래소가 어딘가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이쪽 상대방이 뭔가 의심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안 줘도 됩니다. 근데 트래블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 거래소라고 치면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정보를 안 주는데 이쪽에선 파악을 해야 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구축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앞으로 트래블러를 구축하는 데는 더 많이 돈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별 지갑에서까지, 개인 지갑에까지 트래블러를 적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이건 굉장한 악재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건 빠졌고요. 그 기술적인 한계를 FATF가 스스로 인정을 해서 뭔가 여지를 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파이와 앞으로 트래블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NFT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ATF가 지난 2월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NFT 관련해서 뚜렷한 정의가 나왔을까요? NFT 역시 원칙적으로만 보자면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일 때 보면 가상자산과 약간 비슷하게 쓰이는 면이 있을 때는 가상자산이다라고 했거든요. 이래서 그 가상자산이 디지털 가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거래 가능하거나 교환 가능한 구성 요소를 가져야 하며 그 가치는 단순한 기록 보관이 아니라 이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NFT가 만약에 어떤 미술품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어떤 모나리자의 다빈치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치면 이 그림 자체를 NFT화한 거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건 NFT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림의 속성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이거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한다. 1억으로 쳐가지고 라고 하면 이거는 코인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가상자산의 성격이 강하고 증권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가상자산으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NFT라고 해서 무조건 가상자산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을 했거든요. 역시나 이 부분 역시 모호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각자 해석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최종 규제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업계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FATF가 이게 권고안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안 지키면 약간 불이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각국이 각 나라의 제도에 맞게 뭔가 이제 법안을 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ATF 권고안에 따라서 이제 특근법을 이제 개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다 할 테고요. 그렇게 따지면 각 국별로 이게 해석이 약간 다르게 다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모호성 측면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요. 딱 이건 하지 마라라고 아예 그냥 못하게 막아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데프가 너무나 강력한 규제를 내놔서 시장 자체를 조금 약간 죽이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 정도로 센 규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남겨진 모호성 때문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규제안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 어렵지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ETF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그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가 트윗을 한 걸 보니까요. 지금 현재 SEC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ETF가 총 36건이나 있다라고 해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크. 네. 아크가 이제 21쉐어즈라고 하는 그 회사와 같이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아크 21쉐어즈 비트코인 ETF. 요게 사실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 아크잖아요, 아크. 우리 돈남 언니가 하고 있는 아크.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가 언제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까지 승인 신청을 할 정도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이후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좀 이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를 신청했던 이 운용사가 신청 자체를 철회했다고 해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신청한 곳이 발키리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미 이제 선물 ETF를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레버리지 ETF를 신청을 했는데 SEC가 발키리한테 신청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일단 이 상품 자체를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의 1.25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 올랐다라고 보면은요, 이 ETF는 12.5% 오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이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품 구조상 봤을 때 레버리지 ETF잖아요. SEC가 보기에는 ETF는 가격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근데 이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또 익힌다? 변동성이 더 커진 더 위험한 자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파생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SEC 입장인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SEC가 그냥 신청을 했을 때 이거를 거부 딱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SEC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걸 거부를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때 약간 그전에는 거부했는데 왜 지금은 다시 네. 승인을 해주는 거야?에 대한 이렇게 논리적이고 뭔가 정합적인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시장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신청했던 운용사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아예 거부 딱 하는 건 약간 SEC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향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런 경우에 좀 부담스러울 때 SEC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운용사 측에다가 지금은 좀 때가 이른 것 같으니까 일단 철회를 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할래?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운용사 입장에서도 끝까지 끌고 가서 거부 사인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신청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사 측에서도 SEC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럼 일단 철회,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발키리 측이 실제로 레버리지 ETF를 철회를 했고요. 그 철회한 배경에는 SEC가 파생,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권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우려감이 작용한 데 있습니다. 네, 결국엔 역시 SEC가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 현물 ETF 승인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보시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비트코인도 위험한데 그걸 더 레버리지를 켜? 네. 네, 더 위험하잖아 라는 거고요. 이 현물 관련돼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믿을 수 있어? 우리의 규제를 안 받는 곳인데? 라는 게 지금 SEC의 논리였기 때문에 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물 ETF가 당장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프로쉐어즈 발키리 여기 이제 CI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약간 전망이라기보다는 기대가 희망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그 이사는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년 7월이면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제 네.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전망보다는 약간 희망이 아닌가 싶은 게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요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할 것을 지금 현재 SEC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것 같다라기보다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현재 SEC의 스탠스를 봐서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물 ETF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하면 NFT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장난스럽게 느껴지는 NFT라고 하더라도 6천억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근데 자전거래였다고. 이게 저도 네.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천억? 말이 돼? 라는 네. 생각이 됐었거든요. 이게 크립토 펑크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막 1,000억이 거래가 되고 그랬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크립토 펑크 당시에는 이제 3,100번이었나? 근데 이번에 거래된 거는 9,998번이에요. 네. 크립토 펑크는 참고로 이제 10,000개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속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외계인, 좀비,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외계인과 좀비가 가장 적게 발행이 됐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서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지난번에 거래가 됐었던 가장 비싼 크립토 펑크 NFT는 외계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거래가는 9,998번은 제가 뭐지? 라고 해서 딱 커봤더니 그 속성이 여성이에요. 네. 근데 여성은 한 3,000개 정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희귀해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될 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됐지? 놀랍다. 6,600억? 야, 6,000억? 진짜 놀랍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크립토 쪽의 인플루언서라고 한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야, 이거 좀 의심스럽다. 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 크립토 이 9,998번에 거래가 일어났던 그 거래 내역, 이 블록체인의 또 아름다움인데, 이 트랜잭션을 되게 추적을 해봤더니, 네. 야, 이게 자기 계정에서 자기 계정으로 산 거였던 건 셈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사실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자전거래를 하려고 해도 6천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그럼 이거 6천억을 들여서 이거 자전거를 했단 말이야? 약간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 6천억을 어떻게 했냐를 보면 플래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에는요. 네. 이게 무담보 대출이거든요. 대출인가요? 네, 무담보 대출. 이게 어떻게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보통 담보를 잡아야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건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뭐 1초? 또 안 되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대출이 일어나서 상환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다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출과 상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저도 약간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이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플래시론을 통해서 이 6천억을 이제 땡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땡겨서 이 코인을 이 NFT를 산 다음에 아까 플래시론을 바로 갚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6천억이 없어도 이게 자전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결국 이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도 자전거래를 일으켰기 때문에 수수료만 나갔지 플래시론 쓰려면 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본인이 돈을 번 건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거래를 일으켰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크립토 펑크에 대한 관심 자체를 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게다가 어쨌든 플래시론이건 뭐건 이 9998번, 9998번의 거래 가격은 6천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으로 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래시론을 일으킨 건데, 네. 근데 다만 이에 관련돼서 이게 자작극임을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크립토 펑크를 관리하고 있는 그 라바,
라바 랩스 쪽에서는 야 요거는 약간 플래시론에 의한 게 맞고 여기서도 인정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잘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이 9,998번이 일으킨 자산거래를 통한 6천억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그 부분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NFT를 통한 자금 세탁과 탈세, 또 저작권 침해 같은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코인 같은 경우에가 이제 코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NFT와는 약간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그 BTS 멤버들을 NFT화해서 팔았어요. 네. 팔아서 막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되게 비싼 값에 사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이브와 전혀 얘기가 안 된 거였다라고 하면은요. 그 NFT는 그야말로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NFT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제도가 미비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약간 어둠의 세력이 약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탈세 우려가 있습니다. 탈세. 네.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요. 제 딸이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걸 이제 오픈시에 올려요. NFT화해서. 제가 그거를 100억에 사줍니다. 그러면 제 딸은 그냥 그림을 100억에 판 거고요. 저는 그냥 그 NFT를 100억에 산 겁니다. 사실상은 이게 증여를 한 건데 증여가 아니라 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NFT와 관련돼서는 세금 과세책에도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불법으로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또 오늘의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코인계 쪽집게로 불리는 갓램비, 플랜비가 이번 달에도 마쳤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63,000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럼 예언대로라면 98,000달러 선까지 이번 달에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 정확히 63,000을 맞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9시에 보통 주봉이 마감이 되거든요. 네. 월봉이. 그래서 야 맞추나 보니까 안타깝게도 한 62,000에 마무리돼서 본인도 올렸더라고요. 네. 약 3%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라고. 이 훌륭하죠.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죠. 다음번이 이제 이번 달은 98,000인데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린 알든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또 얘기했는데 아마 앞으로 6개월간 강세장이 유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린 알든 같은 경우에는 그 폴 투처 존스나 이런 약간 유명한 헤지 펀드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거든요. 진짜 네.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약간 이렇게 강세장을 전망을 하니까 향후 남은 2달간 2021년 강세장에 대한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까요? 부정적인 전망은 항상 나왔고요. 네. 이 부정적인 전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내재 가치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란은 너무 약간 철진한 논란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도 역시나 어떤 자산 시장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FOMC가 그 3일에 열립니다. 그럼 네. 여기서 드디어 말로만 하던 테이퍼링이 들어갑니다. 네.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으면 드디어 이제 돈줄 조이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는 모든 자산 시장에 약간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사실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이슈도 있지만 그냥 시장 전반에 자산 시장 전반에 통화 공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 11월 달에 전망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일단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애청자분들이라면 뭐 플랜B의 의견도 좋겠지만 가장 또 믿고 신뢰하고 궁금해하는 건 고란 기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이 11월 1일이거든요. 이번 달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비트코인 내부 이슈보다 ETF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 자산 시장을 봐라. 지금 현재 그 테이퍼링 발표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거든요. 이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충격 없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충격 나온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전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흐름과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11월 4일 새벽 3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추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고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